대중음악 평론가 김윤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3123 멜트미러의 주인공 멜트미러님 오셨습니다. 네, 3123 멜트미러라는 이제 30여 분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를 모은 작품으로 오늘 부산영화제에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멜트미러 감독님께서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GV 자리 같은 것으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될 기회가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는 또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영상인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꿈의 성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연락 처음 받았을 때 좀 되게 감개무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부국제를 뭐 매년 꾸준히 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영화 학도 시절이랄까요? 그때 왔을 때마다 되게 좋은 기억을 안고 갔었고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흔히 좀 보기 힘든 작업들 그리고 회고작들도 되게 많이 봤어서 사실 저의 지금 되게 큰 자양분이 됐던 행사 중에 하나여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네.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제가 섭외됐는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GV도 기다려 주셔서 네,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함께 본 3123 멜트미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편의 뮤직비디오가 들어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자막으로 나와서 다들 보셨겠지만 우선 심하킴의 If You Feel Like Me부터 시작을 해서 휘의 너의 전생이 제일 마지막으로 네. 6편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이런 구성의 상영작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철저히 제 작업 연대기 순서로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 누가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폴리곤으로 된 작업이 있는데 그것만 약간 좀 이례적으로 조금 과거 작업이긴 하지만 배치상으로는 거의 2024년에 가깝게 제가 배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은 조금 뭐랄까 저한테 이제 기획의 의도 자체는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3,123일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하킴 If You Feel Like Me를 만든 날부터 딱 오늘까지 네. 딱 그렇게 뭔가 귀여운 숫자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123이 귀엽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귀여워요. 왜냐면 이게 다시 루프되는 것 같은 3123.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나 재밌다 저한테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연대기 순서로 배치를 하고 네.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랄까요? 2024년에 제가 유독 조금 영상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서 사실은 올해는 실리카겔이 아직 신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뮤비를 새로 만든 게 없었는데 네. 대신 좀 다른 뮤지션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그 협업 과정에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은 원래 제 작업을 계속 지켜봐주던 분들한테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멜트미러 감독님을 알게 된 계기는 아마도 밴드 실리카겔과 같이 협업했던 작업들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3123 작품 안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도 심하킴이라고 하는 전자음악가와의 협업으로 시작이 된 거였고, 그리고 실리카겔을 제외한 다른 아티스트들, 특히 올해 같이 작업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휘 씨도 그렇고 리비자 씨도 전자음악 아티스트예요. 네 맞아요. 네, 따지고 보면 전자음악 아티스트들과의 호흡이 실리카겔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앰비언트고 사실 앰비언트를 가장 즐겨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전자음악가들을 선망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밴드 음악과 전자음악 두 가지 장르에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실리카겔과 장기간 협업을 이어지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밴드 음악을 엄청 애정하는 이제 인물로서 많은 모습이 비춰지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본질은 좀 전자음악에 있고 그런 면모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실리카겔과 첫 협업을 할 때도 좀 전자음악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네. 여전히 이제 거기서 가장 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진보적으로 발빠른 음악들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전자음악에 계속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실리카겔이랑 제일 처음 작업하신 게 9 아니었나요? 아 맞아요. 그쵸.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9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If You Feel Like Me 시마킴 씨의 작품이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 작업하던 모션 그래픽을 위주로 네,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전자음악과 밴드 음악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안에서 자신의 작업을 조금 밀고 나갔던 것이 초창기 멜트미러님의 어떤 감독 스타일이라고 네, 맞아요.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원래 모션 그래퍼로 업을 시작했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실사 베이스의 작업을 중심으로 계속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모션 그래퍼였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실사를 이제 진짜 연출하게 된 것은 네오소울 때가 처음이었고, 그죠. 실리카겔의 네오소울 작업하실 네, 때가.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제 팔로알토라는 뮤지션의 펜시라는 네. 곡을 작업하면서 실사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 안에 계속 뿌리 깊게 남아있는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모션 그래픽이 맞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 연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그 모션 그래픽적인 판단이나 시퀀스 구성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저를 좀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멜트미러라는 작업자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앞부분에 이제 시마킴님 거를 미리 봐서 더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쿄181 같은 데에서도 그 모션 그래픽에서 쓰이던 그 네모네모한 도형들을 굉장히 자주 쓰시잖아요. 화면을 분할하는 데에도 쓰이고 약간 프레임을 여러 가지로 보이게 하는 데도 쓰이는데 쿄181에서 빛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뭔가 도형이 만들어지는 듯한 구도를 만드신달지 아니면 뭐 이렇게 창 같은 것으로 화면을 분할하는 듯한 효과를 주신달지 네. 실사로 넘어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모션 그래퍼로서의 어떤 네. 멜트미러의 근본에 자리한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종종 이제 질문 받을 때 이제 제가 가진 되게 가장 장점이 뭐냐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출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점이 뭐냐고 보통 물으실 때 강박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박증적인 측면이 계속 자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중심에 너무 확고하게 있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근데 이제 그걸 통제하려는 마음 속에서 계속 이제 제가 느끼는 강박적인 어떤 표현이랑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상충하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제가 이제 이 컷을 통제하고 이제 정확히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뭔가 발생이 되는 거를 계속 끝없이 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좀 자유로워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닫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네, 상황. 완전 최근에는. 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계속 그 강박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흥미가 너무 크니까요. 거기서 진짜 즐거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다 이제 강박에서 시작이 되고 저는 어쨌건 그 강박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영상이나 삶에서 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멜트미러님의 작품들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아 이거 멜트미러 같다 네네. 이거 멜트미러 작품이다라고 느낌이 드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어떤 소품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도형 같은 것을 활용한 연출 방식 네. 혹은 뭐 뾰족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도 뭐 칼이나 연필 이런 뭐 표창 같은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네. 요소들도 그런 뭐 강박이나 집착 같은 것들에서 기인된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충분히 있고요. 음. 일단은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활용한 것들 그리고 그걸 도구로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점이 아마 조금 남들에게 봤을 때, 오, 이 사람 되게 이상하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애착을 느끼는 게 사실은 그 인물 자체를 완전히 어떤 생명체로 간주하기보다는 소품으로 간주를 해서 철저히 그 안에 이제 몰아넣고 구조를 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구랑 인물과 어떤 신체의 표현 같은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항상 좀 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원하는 어떤 정확한 동작 같은 것들은 사실 뮤직비디오 환경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제 타이밍에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손에서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원하는 듀레이션 그 타이밍은 네. 정확히 1.5초 올라와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퀀스 구성을 그냥 이미지로 그냥 방치해서 우연히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컷에서는 정확히 1.5초 올라가야 되고 이 다음 갈 때는 2초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이제 관점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게 저를 좀 올가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에이펙스까지 갔을 때는 네. 에이펙스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성 같은 것이 사실 제가 만들었던 모든 실리카겔 뮤직비디오를 다 응축시켜서 맞아요. 그 세계관을 다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후반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막 대결이 이어지거든요. 그 왼쪽, 에이펙스 오른쪽. 후반에 막 그 연주가 휘몰아칠 때 막 이어지는 네. 시퀀스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 과거의 뮤직비디오들이 서로 이제 가치관으로 그냥 표현이 되고 그 뮤비가 표현하고자 했던 테마 같은 것들이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사실은 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의 팀이 이렇게 짜져야 되고 이 뮤비들끼리 싸워야 되는지를 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에이펙스가 지금까지 저한테 가장 난이도 높았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와중에 또 동작적인 타이밍도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네. 상당히 하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작업을 끝내고 나서도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아 이번에 너무 힘들게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항상 사과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 그래도 즐거웠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진짜 네. 그렇게 끝이 맺기 마련인데 네. 에이펙스 때는 다들 조용하게 막 없다.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죄송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차가운 반응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네네네. 아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거 그건 아닌데 알죠. 근데 진짜 고됐었다. 그 작업 과정 자체가 너무 고됐었고 그만큼 열심히 쏟아부었어요. 그럼 가끔 궁금해지는 게 사실 그 뭐 듀레이션 아까 손이 올라가는데 뭐 1.5초 이야기를 하셨고 왼쪽과 오른쪽이 싸우고 뭐 어떤 배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를 눈치채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허탈하다거나 아 아니요. 혹은 전혀 이런 의도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요, 이런 전혀- 마음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한 거는 중요한데 네. 사실 관객한테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온전히 전해진다는 거는 사실 사기라고 보고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해석하는 사람의 나름의 관점이 더 중요하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즐거움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오역일지라도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를 감내하고 거기서 더 아이디어를 얻는 게 좋은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멜트미러 감독님이 물론 상업 작품들을 하는 감독님이지만 되게 좀
아티스트십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예술가로서 내가 만족했어. 그렇다면 오케이 같은 네. 뭔가 그럼으로 인해서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씬에서도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만 멜트미러님을 특별히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냥 강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네, 겸사겸사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야기하신 거대로 막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뮤직비디오라는 것은 어쨌든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션과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성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 좀 특징이잖아요. 네, 네. 영상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으세요? 뭔가 내가 모든 걸 다 100%다 통제할 수 솔직히 없잖아요. 뮤직비디오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좀 웃기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작업이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사실은 철저히 상업적인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 실리카겔과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업을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간섭이 조금 덜해서 좋다.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서 좋다 정도지. 네. 사실은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상업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할 때도 많고, 오히려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의견을 더 확인해보고 싶다 그럴 때도 많고. 어쨌건 남의 돈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으로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뭐 흥행적인 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최적의 균형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 사람과 내가 동시에 합의가 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상업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의지와 그냥 신의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리카겔과 작업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걸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바를 오히려 더 120%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실리카겔과 멜트미러님의 협업을 이야기하면서는 정말 뭐랄까 우수 협업 사례 같은 느낌으로 저도 여기저기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따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뭔가 자신 안에서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포용력과 배려로 인해서 네. 1 더하기 1이 2 이상, 뭐 4, 5, 10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멋지게 느껴졌던 기억이 많아요. 네. 근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실리카겔 이외에도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멜트미러님이 그 영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모션그래퍼로 일하실 때부터도 딱히 뮤직비디오가 지향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 일을 하게 된 건 정확하게 어떤 계기 혹은 어떤 연유 때문일까요? 사실 엄청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제가 딱 이제 영상 일을 한 10년째가 됐어요. 네. 네, 2014년 맞죠? 2014년 때부터 네.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시작 계기는 좀 엄청 하찮긴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회화를 전공했었고 사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뭔가 좀 조기 교육 아닌 조기 교육 같은 거를 시키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그 의도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굶어 죽을까봐 제가 나중에 극장 간판이라도 그리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몇 살 때요? 초등학생 3학년 때? 초등학생 때 애가 네. 굶어 죽을까봐요? 네네. 근데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이상한 분들이고 사실은 되게 좀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아이한테. 근데 어쨌든 그게 또 저한테 시작점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래픽을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좀 이른 나이에 약간 사회생활도 하게 됐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그래픽 작업자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 약간 벤처기업 같은 데에서 특이 사례 같은 걸로 TV에 나올 정도로 막 10세 어린이가 뭐 네. 이렇게 지역을 해서 그래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좀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이상한 사회생활을 했다가 어떤 이상한 현실을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한동안 또 회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아예 영상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에서 배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제 때는 약간 2009년, 10년 그 시기쯤이었는데 되게 그 약간 때리는 문화, 그러니까 체벌 문화 같은 거 심하고. 대학교에서요? 네. 진짜요? 집합 같은 거 막 하고 와. 엄청 이제 심하고 또 교수들은 항상 보면은 자기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학생들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아. 필요도 없는 상 주고 막 아. 그런 모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판멸이 막 나는 거예요. 음. 그때. 그래서 이제 학교를 2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이제 자퇴를 해버렸는데 갑자기 은연중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영상 했었었지 예전에. 어. 그걸 막연한 자신감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영상을 좀 다시 해보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느끼는 이 환멸감 같은 거를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샘솟은 거네요? 네네. 어. 그렇게 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내가 컴퓨터 한 대 사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또 네. 못 믿겠다. 강하게 키우시네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해서 음. 이제 아이맥 하나를 사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무작정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진짜 이게 좀 뜬금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누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뭘 시작할 때보다 우연히 뭔가 발생하게 되고 꾸준했을 때 이게 쌓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진짜 근자감이었거든요. 네. 근자감으로 영상 하게 되고. 네.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뭘 만들 때마다 어디다 올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다 볼 수 있게 하고 네. 계속 그걸 바탕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되게 잘 만들었다. 올렸어요? 네. 반응이 없어. 그럼 이제 일주일 뒤에 보면 완전 엄청 엉망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처음 했던 작업이 또 밴드 작업이었었고 네. 지금은 없어진 밴드긴 하지만 그 크랜필드였던가요? 네, 아, 크랜필드. 네네네. 네. 근데 되게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인생의 분기점이 가끔씩 존재한다 생각하는데 네. 그때마다 좀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크랜필드라는 뮤지션의 뮤비를 만들었는데 네. 완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앨범 발매 일주일 전에 잠수를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거 발매 못하겠다 네. 라고 그냥 통보를 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저의 첫 상업 작품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 큰 상처가 됐죠 그때. 근데 또 그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다음 스텝을 밟게 되고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뭔가 멜트미러의 삶과 역경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약간 러프하게는 이제 예전에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쫓다 보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만든 것이 뭐 오늘은 완벽해 보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는 되게 후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노출하면서 후지든 좋든 누군가에게 이게 발견될 날을 계속해서 뭔가 노리고 기다리면서 이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3123일 이후에 와보면 내가 조금 바라던 모습으로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뭔가 그런 어떤 뭐랄까 성실함의 여정을 멜트미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좀 느끼게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여기 와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멜트미러님이나 뭐 실리카게인 아티스트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디자인을 전공한다거나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들보다 이렇게 좀
와리가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극이 되고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끼리도 얘기 계속 더 해도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집의를 또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부산국제영화제라 그런지 그 질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적게 드리면 엄청 서운해들 하세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질문을 좀 충분히 받은 이후에 저희 또 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야기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뭐 작품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뭐 감독님이나 아티스트, 개개인에 관련된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시면 혹시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네, 앞쪽에 반팔 입으신 분. 네,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멜트미러 선생님 아, 작품을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팬인데 네. 초반에는 그 작품의 시각적인 면에 이끌려서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뭔가 네. 차갑거나 금속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작업물을 찾아보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 작품 사이에 심어져 있는 텍스트의 메시지라던가 네. 세계관이라던가 그런 거에 조금 더 매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작업물로 오면서 그런 텍스트적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중에 이제 영화 감독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화를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 때 반짝임이 영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나선 글레이저 감독이나 아니면 미셸 공드릭처럼 나중에 영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제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화를 찍을 의향이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질문의 맥락이 되게 다양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엄청 자주 하게 된 답변은 아직은 이제 털어놓을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꼭 내러티브적일 필요는 없지만 좀 호흡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매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조나단 글레이저나 미셸 공드리처럼 이제 그렇게 다방면의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참 항상 영화와 뮤직비디오나 뭐 광고 이런 사이트에서 오가는 분들을 봤을 때 좀 성공적인 사례도 많지만 아쉬웠던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그 구조에 알맞은 표현들을 내뱉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 완전 그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감독의 몫으로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3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엄청 세분화된 시퀀스를 구성해야 되는 반면에 영화는 사실은 엄청 긴 호흡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시퀀스나 컷 같은 게 3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마음가짐이나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같은 게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실은 제가 아직 그 길이에 대한 염두나 그것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지 스스로 조금 아직 반문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섣불리 도전하다가는 또 제가 봤던 많은 실패 사례들에 가까워질까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털어놓을 이야기가 없고 아직은 그 긴 호흡을 감당할 제 역량이 없다라고 보통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아, 영화적인 표현들을 너무 좋아하고 네. 사실 저는 스틱세이준 감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즈키 세이준 감독님을 또 굉장히 네, 좋아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사가 없이도 발생하는 맞아요. 어떤 이미지의 훌륭함이나 네.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냥 컷의 논리를 다 배제해버리면서도 관객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너무 훌륭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 고민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질문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더해보자면 여기 이제 저희 같이 봤던 작품 중에서
휘님의 너의 전생 같은 경우가 네네네. 되게 좀 내러티브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어떤 영화의 인트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맞아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길어질 여지가 좀 있었던 곡일까요? 어때요? 사실은 곡 자체는 거의 픽스 상태였는데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나오는 나레이터 네. 이랑님이 나레이팅을 하면서 맞아요. 애니메이션과 같이 나왔던. 시작되는 그 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세계관을 만들면서 발생한 것들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었고 사실 더 짧아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적정선이 됐고 근데 아무튼 그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와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 그 어떤 설정을 가진 이야기이냐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닐지언정 어쨌거나 우리가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텍스트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네. 거기서 비롯되는 창작의 원동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너의 전생 같은 경우에는 휘님이 지금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디스토피아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뭐 이렇게 중심에 있는 곡이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네. 힘차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네. 자신만의 규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업 작업일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적인 그 포텐셜은 저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방해를 해도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완성을 하면은 유지된다고 여기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방해를 하거나 하는 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네. 근데 다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거나 이게 내 개인 작업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진 않도록 여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다스리는. 근데 다스리는 게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세요. 애티튜드 네네. 자체가. 그래야지 상업 작업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 아니면 완전 개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완전 제 개인 작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요 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지금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완전 개인 작업을 사이드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되게 흥미롭게 본 문장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평생 하나의 시퀀스만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표현의 범주는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걸 잘 변주하고 잘 포용하면서 새롭게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갈 때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작업자가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함에도 너무 훌륭한 작업으로 남았을 때 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말이 너무 동의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 너무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흥미롭게 느끼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변주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다만 그 반복이 교묘하고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는지를 항상 반문하게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반복을 하게 되고 어떤 표현들이 내가 했던 걸 또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남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면 좋겠고 다르게 보이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지언정 자신 있게 밀어붙이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작업자로서 개인 작업할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상업 작업자로서 작업할 때는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와 나의 중점을 찾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답변이 됐을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큰 동그라미 해주셔서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상업작과 자기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작업을 할 때는 나는 여기에서 지금 톱니바퀴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내 작업할 때는 그 모든 걸 풀어놓는 이 진짜 음과 양을 계속 자기 안에서 좋아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오래 갈 수 있는 작업자의 소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또 웰트미러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많다. 네, 저 그 어떤 네, 분이시죠? 여기 네, 지금 손 흔드시는 저기 네네. 저 가운데 네네네네. 회색 티셔츠 입으신 분. 웨트로 감독님 작품은 정말 좋아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그 영상 작업을 그만두신다고 하신 적이 네.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만뒀었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렸. 2년만 그만뒀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작업을 그만두시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사실 되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너무 솔직한 인간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여가지고 네. 일단은 그때 영상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은 제가 모 아이돌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하.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마인드 셋에 대한 얘기도 마음대로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협업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사실 엄청난 모멸감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작업자로서. 근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제가 또 미숙한 면도 더 많았고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상업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는데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이제 게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어떤 예술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영상을 하는 게 오히려 난 손해다. 오히려 손해고 빨리 네. 게임으로 넘어가서 이걸 다 끌어안아야지 내가 미래의 나를 계속 마주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요? 영상 매체가 가진 너무 아름다운 점들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단호해지고 싶었던 게 있어요. 계속 영상도 하면서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고 집중을 어디에도 못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단호하게 너무 지치기도 했고 좀 다음 스텝을 밟고 싶다라는 너무 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선언을 그냥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여줬던 Q181이 그때 시점의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뭐 진짜 너무 치기 어리고 우스운 말이지만 내 마지막 작업이니까 쏟아부어야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집요하게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진짜 2년간 영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랑 잘할 수 있는 일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영상은 제가 이렇게 근자감 얘기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고 게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게임은 계속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영상은 이게 뭐 한두 달 혹은 세 달 이렇게 듀레이션을 가지고 만들고 던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뭘 했다는 성취감 얻을 수 있는 일인데 게임은 최소 1년을 붙잡고 있어야지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간 같은 게임을 나 혼자서 계속 따듬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신감이 완전 바닥을 치는 와중에 한주 씨가 연락을 합니다. 노페인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됐고 너무나 탐이 나는 곡이 나와버렸다. 그쵸. 그 그래서 곡은 뭐. 네.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네. 다시 이제 그 약속을 깨고 연출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게임에 시달리는 와중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내가 내 마음껏 내 생각을 심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했고
또 결과도 좋았고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영상은 2개 정도 하는 게 나한테 행복이겠다 음.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럼 당분간 이제 멜트미러 은퇴는 없다. 아, 네. 사실 은퇴라는 말을 했던 것 자체가 너무 좀 어거지였어요. 근데 어거지고 사실 너무 단호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적으로 한 말이었고 네.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거장들도 맞아요. 은퇴 번복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 짤 아시죠? 매일매일 나 이거 그만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끊어낼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그 마음이 자꾸 솟아나기 때문에 결국 돌아온다고 여겨지고, 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내가 은퇴를 논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야자키 하야오 정도 돼도 네네네. 번복하시니까. 아, 그럼요. 그 번복하야오니까 뭐 그 정도. 창작자는 예.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창작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저 멈출 수 없는 네.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뭐 여기 와주신 분들은 다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번복하신 거 많이 번복하세요. 네. 네. 그럼 혹시 또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아, 네. 혹시 요분 네. 앞에 괜찮으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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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이랑 같이 겹쳐 입으시네요. 질문을 다 같이 써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네, 안녕하세요. 작품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6년도부터 최근까지 작품들을 봐왔는데 네. 예전과 지금 작품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션 그래픽에서 실사 영상으로의 변화도 있겠지만 작업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어떤 부분에는 전보다 시간이나 과정을 좀 더 간소화시켰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시간을 들이게 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계속 되뇌이는 어떤 요소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좋은 사람들과 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랑 쭉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시 또 그 은퇴를 얘기했던 시점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업보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상업 일을 가장 많이 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밀도의 작업을 할 때도 많았고 그때는 제가 속해 있는 제가 만들었던 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지고 좀 슬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영상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일하자라는 게 제일 컸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작업 하나를 할 때마다 또 엄청 각 다른 파트에 멋진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또 더 모아가고 또 그 사람들과 나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멜트미러 작업에는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돼. 이 관점이 딱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응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행복하다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걸 주안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작업이 못 될 거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크고 네 사실 거기서 비롯되는 마음이 제일 커서 나머지 부분들도 좀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작업에서의 디테일보다는 어떤 태도로 작업에 임하느냐가 점점 감독님 안에서 바뀌어져 온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사실 좀 그 디테일은 어찌 보면은 자꾸 추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게으르지 않게 살아왔다면은 계속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드는 작업자가 될수록 디테일에 집착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좀 슬프기도 해요. 왜냐면은 젊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젊지만 그러니까 무슨 멜트미러 회고전 같잖아요. 지금 31,230이 됐잖아요. 지금 젊다고 하는 기준은 이제 네. 20대 초반 이제 막 올라오게 된 작업자분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아래쪽 세대들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새로움과
가치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디테일을 추구하게 되고 조금 집요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자신의 새로움을 좀 갉아먹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했던 것에서 자꾸 변주를 주면서 디테일을 추구하게 되니까 아예 좀 두려움에 기반을 깐 아,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갑자기 갈피를 잊어버렸네. 아니, 근데 이거 음악 같은 데에도 저는 동일하게 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티스트들이 1집 냈을 때는 다들 막 새롭다 이렇게 느끼다가 4집, 5집, 10집 정도를 내면 다들 좀 그렇죠. 너무 디테일, 사운드 이런 것들에 많은 음. 아티스트적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새로움, 신선함 같은 걸 좀 잊게 되고 아티스트도 내가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함에 대한 갈피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사실 그게 완숙함으로 여겨지게 되면 너무 다행인데 그쵸, 그럼 너무 그냥 좋죠. 계속 어떤 이 사람의 집요함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음.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잘못해서 그런 개미굴 같은 걸 파고 들어가는데 먹이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네. 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서 네. 그런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네, 신경을 쓰고 계신 요즘이라는 이야기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야기 더 하면 할수록 너무 현자 같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 정도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만 뭐 살짝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네, 사실 또 아이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네. 7년 만에 7년 만인가요? 네 아이돌 작업한 건 7년 만인데 이거 거의 무슨 뭐 영화 하나를 7년 만에 찍으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작업이네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도 편집을 하다가 바로 와서 또 다시 편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2024년은 좀 유독 새로운 뭔가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곧 나올 그 아이돌의 작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좀 이상한 게 또 나올 거니까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멜트미러 감독님과 함께 해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어질 멜트미러 감독님의 그 아이돌 작품도 그렇고 재미있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많이들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음악평론가 김유나였고요. 멜트미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